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동 카톡에 실습지 정해지신 분은 잘 올려주고 계셔서 제가 한 6분 정도 올려주신 거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이렇게 어, 알아보셔서 되는 대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7주차까지는 이 실습지가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습지 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듭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알아보시고 정말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함께 협력해서 실습지를 정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실습지를 이 7주차 수업을 들으실 때는 거의 다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실습 진행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적용하여서 여러분의 경험을 극대화하고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진로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기관에 실습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평생 기억될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어떨 때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불안감으로 실습을 수행하는데 자신감이 약화되고 효과적인 실습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실습 지도자, 첫 번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실습 지도자에게, 또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실습 지도 교수인 저에게 여러분이 의논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120시간 아무 일 없이 실습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 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시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울지 않을 수 있는데 막 너무 여러분 지금 실습지 정하고 실습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되게 어떤 마음이세요?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설레임이 있을 거예요. 가서 내가 어떤 일 할까?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부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습지를 알아보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가시면 근무 환경이 어떨까? 실습생의 근무 환경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예쁜 책상과 컴퓨터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을 거라고 아마 여러분 기대하실 겁니다. 물론 그런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생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나 여러분 전용 책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기관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어떨 때는 여기 앉으세요. 어떨 때는 저기 앉으세요. 가방은 어디다 놓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120시간 실습하는 동안 자리도 제대로 없으면서 자리를 막 옮겨 다녀야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써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물리적 환경은 실습생이 기관에서 불편을 느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회복지 기관들이 워낙 열악하고 또그 기자재라든가 뭐 기능 보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기관들이 많아서
그 기관에서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존중하지만 물리적 환경이 안 따라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습생 전용 책상과 컴퓨터가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기관에서 공간 부족 현상은 보편적으로 일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사들이 적절하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분들과 공간이나 어떤 것들을 공유해야 될 경우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환경을 이해하고 여러분은 잠깐 실습하고 가시는 거니까 따라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습을 하신 우리 학우님 중에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실습을 하러 갔대요. 그런데 환경도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뭐 물건도 없고 그리고 가자마자 막 청소하고 유리창 청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실망했다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집에 가면 청소하고 밥해 먹고 뭐 늘 그쵸. 그 시작하듯이 실습 기간에 가서도 청소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쓰면서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토론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적절한 실습 지도의 부재입니다. 여러분들 다 실습 지도자 있으시죠? 아마도 실습 지도자가 무척 바쁘실 거예요. 그 기간에 주요 인물일 거예요. 왜냐하면 경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습 지도자는 실습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실습을 하는 동안 충분한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맞아요. 슈퍼비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알려줘야 되죠. 사회복지 행정은 어떤 거고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하고 또 이럴 때 피드백을 어떻게 주느냐 프로그램을 할 때 등등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실습생에게 주로 단순 업무를 시키거나 복사를 시키거나 뭐 심부름을 시키거나 뭐 등등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습생을 동원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어떤 경우는 월화수목금 8시간씩 가는 사람은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간헐적으로 가는 분들은 내가 실습하러 온 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습 기간에서 필요로 하는 단순 업무일지라도 실습생들이 체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내가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과중한 업무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등 이런 업무가 많아서 실습 지도자의 적절한 실습 지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몰아서 해줄 때도 있습니다. 원래 실습 지도자의 슈퍼비전은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끝날 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일주일에 한 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도자는 중간에 한 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도자는 종결할 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지도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다르지만 어쨌든 슈퍼비전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고 좀 불만이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공손한 태도로 실습 지도자에게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러 갔으니까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할 때나 끝나고 나서나 그때그때 물어보시고 꼭 공식적인 자리에서 슈퍼비전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진행하다가 실습 지도자님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이렇게 피드백을 요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면 될 것 같고요. 하는 걸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실습 지도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직원이 그중에서 경력자라든가 사회복지사가 실습 지도를 대체할 수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여러분이 또 대체하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실습 지도가 제대로 안 된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럴 때 여러분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에게 의논해 주시면 제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부드럽게 기관에 또 실습 제가 방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실습하시면 하는 기관에 여러분 날짜와 제 날짜와 실습 지도자 날짜를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여러분 기관에 방문하게 될 겁니다. 한 번씩 실습하시는 동안 그럴 때 제가 그 기관에 가서 여러분들 어려움은 없는지 그 기간에 부탁할 건 없는지 또 학교의 입장 학교 대표로서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잘 부탁할 때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저에게 제가 방문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직면한 문제가 실습생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러분 연락처라든가 결혼 여부라든가 나이, 학력, 뭐 여러분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 이것이 선생님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물어볼 때도 있고 친해지고 싶어서 물어볼 때도 있고 다양하게 개인정보를 클라이언트가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나친 방어적 태도를 가져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잘 유연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경험 부족을 우려하고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에 대한 불안한 것 때문에 막 물어본다면 충분히 불안하시군요. 제가 미숙하다고 생각하고 실습생이라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공감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건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갈 때 예를 들면 산부인과를 간다 그러면 나를 진료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초보는 아닌지 막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습생으로서 하려고 할 때 클라이언트가 불안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저는 잘 대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클라이언트들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요. 선생님들하고 친해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계속 실습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반복했기 때문에 또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친해지려고 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동들은 그러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친해지려고 하고 사적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적 관계를 맺는 것보다 그 기간 안에서 전문적인 관계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의 사생활을 알려주는 것보다 기관의 번호를 알려주셔서 이렇게 바꿔주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전문적인 관계에서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습생의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습이 시작되면 많은 실습생이 이제 실습 적응과 관련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많으시죠? 실습지 정하신 분들은 조금 덜할 텐데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 실습 스트레스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관계 형성을 잘 하시면 여러분이 즐거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해결된 개인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실습 기간에서의 적응이 힘들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실습생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하여 전문 상담을 받거나 여러분이 어떤 것이 어려운지 저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소하시면서 실습을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교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들하고 상호교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다루겠습니다.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셔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기까지 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실습생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사소하게 이제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불안을 느끼게 되고 또 낙인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회복지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되게 관대하고 친절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하기 전에 실수를 반복해서 한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하시면 되고 또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를 면접을 하는 동안 알게 된 개인정보를 클라이언트가 알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실수로 말을 해버렸다든가 뭐 클라이언트 개인 파일을 잃어버렸다든가 클라이언트의 기본 권리를 해치고 경우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해를 입히게 내가 그 의도는 아니었지만 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런 실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중요한 개인정보 노출이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덮어두지 마시고 즉시 여러분이 알았을 경우에 실습 지도자에게 상의하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경험했던 것은 우리 실습하러 가신 우리 선생님이 갔는데 그 기간에서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해를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외부인이 한 명 들어오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그렇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조심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진정성을 가지고 지도자하고 상의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15분이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차 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시간은 제가 25분을 걸어놨잖아요. 여러분이 토론하기 부분 다루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희롱의 문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